부마인드 장착을 위한 실행 독서. 오늘은요,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의 52가지 공통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제목도 있는 그대로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의 52가지 공통점이에요. 저자는요, 앤 마리 사바스라는 분인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31살에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를 설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나이가 45살. 2020년 올해 45살 된 분이고, 조직의 이익 창출법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8권이나 되는 베스트셀러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책은 백만장자를 인터뷰한 책이에요. 그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서 그들의 공통점만 이렇게 뽑아놓은 책인데,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성격, 그다음에 그들의 태도, 그다음에 대인 기술이나 습관, 이런 것들을 이 책에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을 제가 선정했던 이유가 뭐냐, 우리가 앞에서도 부마인드에 관한 이야기를 쭉 했는데, 이 책은요, 크레디트 스위스 보고서에 2017년 미국 내의 백만장자는요, 인구의 5%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5%이고, 그리고 이 중에 백만장자는 5%밖에 안 되는데, 그 백만장자들 중에서도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67%라고 해요. 67%. 우리가 그 전에 이 이웃집 백만장자에서는요, 80%라고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수치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67%도 거의 3분의 2 정도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든지 부자가 될 수 있다. 누구든지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백만장자의 그 크기, 부의 크기는 나의 부동산과 나의 기업 가치를 뺀 순자산, 그러니까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현금 자산,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해요.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냐면요, 어려운 과제, 나에게 어떤 어려운 과제가 주어졌을 때 그것에 도전했던 사람들, 도전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의 생활 태도나 마인드, 이런 것들을 이 책에 담아놨어요. 위기나 시련이 우리에게 없기를 바라잖아요. 이런 게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이게 누구에게나 있었다는 거. 누구에게나 있었다는 거. 이 시련과 위협을, 이 위기를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얘네들을 환영하고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거부하고 내쳤는지에 따라서 부의 크기가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꿈의 목록, 꿈 리스트에 백만장자를 넣어라.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부의 크기를 구체적인 숫자로 이렇게 표현하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꿈의 목록, 선배님들이 꿈의 목록을 적으실 수 있는 어떤 바인더라든가 다이어리가 있다면요, 여기에 꿈 리스트란이 있어요. 저도 꿈 리스트가 있거든요. 이 꿈 리스트를 기록을 해두시게 되면은 제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희 지금 한 올해가 100일 정도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하고 있는 작업이 올 초에 세웠던 계획들 확인하고, 이런 것들 못했던 거 다시 시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실패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그 과정은 필수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를 중간중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순간적인 만족감을 대하는 백만장자들의 태도예요. 우리 순간적인 그 만족감을 굉장히 찾아 헤매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기도 하고, 뭐 쾌락을 즐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쇼핑을 하거나 충동적으로 소비를 하거나, 이런 태도를 가질 때가 있는데요, 순간적인 만족감을 백만장자들은요, 거의 거부를 했어요. 거의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태도가 달랐는데, 이 사람들은 장기적인 나의 목표, 재정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서적인 욕구 충족을 미룬 사람들이에요. 정서적인 욕구를 충족시킨 사람들이 아니라 미룬 사람들. 분명히 기본적인 욕구나 생리적인 욕구는 충족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일상생활이 가능하니까.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야 충족을 시키지만은 그 이외에 나의 어떤 쾌락이라든가 나의 만족감을 위한 욕구는 미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긴 안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안락하고 편안한 것을 취하지 않았어요. 자동차를 살 때도 새 차를 사지 않고 할아버지로부터 10년 이상 탔던 그런 자동차를 물려받은 사람들, 부모님 집에 머무르면서 내가 현금을 계속 확보해
나갔던 사람들, 그다음에 휴가를 갈 때도 충동적으로 휴가를 가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그 휴가를 계획한 다음에 실행을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나에게 어떤 갖고 싶은 물건이 있게 되면은 그것은 생일 선물이나 명절 선물로 요구를 하던가 내가 나에게 선물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단기적인 만족을 지연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가 나와 있어요. 단기적인 만족을 조금 미루는 거. 어떤 방법이 있을까? 첫 번째는요, 소비 습관을 평가하는 거예요. 제가 가계부 책을 출간했잖아요. 전자책을 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소비에 대한 내용들을 꼼꼼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소비에 대한 이야기들 앞으로 뒤에서 또 나오니까 제가 또 넘어갈게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3건의 구매. 최근에 내가 어디에다가 돈을 썼을까? 선배님들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 저는 아이스크림 10,000원짜리 샀고 그다음에 주차료 500원 냈고 그리고서는 소비한 게 기억이 안 나요. 가계부를 들춰봐야 아는데 선배님들은 어떤 3건의 구매를 하셨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구매를 할 때는 그냥 바로 구매한 게 아니라 생각한 다음에 내가 이것을 계획한 다음에 구매를 하는 걸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요, 수입 대비 지출에 대한 규모를 어떻게 계획을 했는가? 당연히 수입보다 적은 지출을 했죠. 내가 수입이 100만 원이면 그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요. 지출에는요.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가계부 써보시는 방법밖에 없죠. 그리고 남의 눈을 의식한 허세 부리지 않아요. 우리 여기 계시는 선배님들은요. 허세 없으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내적 어떤 만족감이라든가 내적 공부에 굉장히 중요함을 두시는 분들이란 생각을 계속 제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최종적인 목표인 경제적인 자유를 염두에 두고 지출을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고정 지출을 먼저 계산한 후에 물건을 구입하거나 오락을 즐기는데요. 혹시 가계부를 쓰시게 되면요. 이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고정 지출에는 크게 금융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금융비용, 그러니까 적립금이 들어갈 테고 보험료가 들어갈 테고 그다음에 대출이자가 들어가죠. 그런 다음에 또 고정 지출에는 기부금이 들어가요. 내가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기부금, 그런 다음에 생활비 고정 지출이 있고 교육비 고정 지출이 있어요. 이런 것들만 좀 따져보시게 되면은 수입에서 내가 어느 정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뭔가를 구입할 때는 큰 물건 있잖아요. 집을 구입한다든가 차를 구입할 때는 나의 순자산에 비추어서 이게 적절한지 아닌지를 살피는 그런 습관들. 그리고 제가 이 얘기 좀 꼭 드리고 싶었어요. 가족과 후손을 위해서 저축하고 소비한다. 제가 요즘 꽂혀 있는 게 유산이에요. 유산. 우리는 유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우리 부모님들은 유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 걸까? 그런데요, 제가 이것에 대한 생각을 했던 이유가 이 책을 보면서였어요. 이 책이 굉장히 얇은 책이에요. 얇은 책인데요. 5가지 부의 비결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미국의 목사님이 썼는데 이런 챕터가 따로 나와요. 2세대에게 유산을 남겨라. 2세대에게 유산을 남겨라. 그러니까 나의 자식 세대와 그의 자식 세대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재정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대요. 선한 사람은 자녀의 자녀에게 유산을 남긴다. 그러니까 손주 세대에게 유산을 남긴다는 이 표현이 있고 이것을 굿 플랜이라고 성경에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 그런 유산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보고 부를 공부를 하면서 가족과 그 후손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내가 재정을 준비를 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겠다. 내가 이 시간을 보내는 의미가 더 크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 다음에 충동 구매를 막는 물건 구매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는 충동 구매를 막을 수 있을까? 뭐냐면요. 아주 작은 물건이라도 미리 계획을 하는 거예요. 계획하지 않은 것은요. 사지 않는 거죠. 홈쇼핑 채널을 돌리다가 사거나 그런 다음에 뭐 쇼핑 앱을 보다가 사거나 이런 건 절대 없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구매 목록을 작성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냥 그 구매 물건대로 사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또 한 번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요.
내가 3개월 동안 어떻게 절약을 했어요. 3개월 동안 절약한 흔적들을 가계부를 쓰시게 되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흔적들을 보시게 됐을 때 절약한 금액 한 10에서 20% 정도는 나에게 보상을 해줘라. 만약에 내가 10만 원 정도를 지난달에서 이번 달까지 절약을 했다면 그중에 한 10,000원 정도는 나를 위한 보상, 나를 위한 선물로 써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쇼핑은 반드시 물건을 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 과정을 즐기기 위해서 쇼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건을 반드시 구입해야 된다는 그 강박에서 벗어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제가 여쭤봤던 그 질문 중에 하나예요. 자신을 신뢰할 때 얻는 보상이 있는데 나는 얼마나 나를 믿는가? 나는 얼마나 나를 확신하는가? 이런 문제죠. 선배님들은 굉장히 자신에 대한 믿음, 확신도 점점 높아지고 계시고 이미 꽉 찬 분들 계세요. 그래서 이럴 때 내가 나에 대한 확신이 올라가 있을 때 나는 할 수 있다. 어려운 도전도 시도해 볼 수 있다. 부정적인 생각도 긍정적으로 스위치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는요. 그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사람이 나를 바로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배님들 이런 사람들 한번 나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 나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 네 사람, 그 사람들의 합이 나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어제 다른 분, 이제 브랜딩에 대해서 저랑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신 그 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또 하나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구나. 라고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조언해드리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좋은 사람들, 성장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주변에 늘 함께 계시기를 늘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넘어가 볼게요. 잠을 못 잘 정도로 신나는 일은 무엇인가? 잠을 못 잘 정도로 신나는 일은 무엇인가? 선배님들 지금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선배님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여가 시간, 내가 정말로 잠 못 잘 정도로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하고 있는 일이 있고, 그리고 나에게 여가 시간이 생긴다면 나는 또 어떤 신나는 일을 할까? 이런 것들을 제가 여쭤봤고, 만약에 내가 그것을 통해서 1만 시간을 이룬다면, 1만 시간을 채운다면 나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 상상해 보시는 거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해서 선배님들 많이 들어보셨죠? 1만 시간은요, 쉽게 따지면은 저희가 하루 3시간이에요. 하루 3시간을 10년 동안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하루 3시간 동안 아이들한테 이제 영어 책을 읽어주고 영어를 들려주는 이 작업을 거의 이제 10년 가까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즐기는 아이들이 됐어요. 지금은 평가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즐기는 아이들이 돼서 이 1만 시간의 법칙을 실제로 저도 경험하고 있고 아마 선배님들도 경험하시는 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나에게 시간 낭비라고 반대를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학원 보내는 게 낫다. 그게 더 빠르다. 시험 보면 이제 평가가 쉬우니까.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올라가기 쉽다. 이런 식의 어떤 조언을 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에 이제 쭉 밀고 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에 그냥 그 장애물을 맞닥뜨리고 맞닿았을 때 그 장애물을 만났을 때 또 돌파구를 찾아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백만장자들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선배님들 시각화하는 습관을 하시나요? 끄덕끄덕 도리도리로 부탁드릴게요. 그림을 그리시나요? 상상을 하시나요?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생생하게 떠올려 보시나요? 끄덕끄덕 도리도리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하거나 뭔가 이제 상담할 때도 생생하게 상상해서 표현해 주세요. 어떤 옷을 입고 계세요? 어떤 색깔의 옷이에요? 누구와 함께 있으세요? 어떤 표정을 짓고 계세요?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스케치북에다가 제가 그려요. 시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각화하는 습관을 저도 기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막연하게 하면 되지 않고요. 첫 번째, 내 꿈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내 꿈을 명확히. 내가 어떤 꿈을 이루고 싶은지. 저는요, 기사, 택시 기사도 좋고, 카카오 택시 기사도 좋고, 어떤 기사도 좋아요.
그 기사가 모는 자동차를 타고 강연하러 다니고 싶은 꿈이 있어요. 그래서 그 꿈을 일단 명확히 하고 나서 두 번째는요. 그 이면에 있는 목표들을 명시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떠올랐어요. 제가 썼던 책이 있다면 책을 홍보할 수도 있고 이런 부마인드를 알릴 수 있는 기회도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 그러면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무엇을 하고 있을까? 매일 나는 부마인드 장착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줌으로 독서 모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블로그에다가 공지를 올리고 후기도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책을 읽고 실천한 게 뭐냐면 인스타에다 한번 올려봤어요. 제가 인스타에다가는 아직 개인적인 사생활만 올렸는데요. 한번 올려보는 걸 시도했어요. 이게 아주 강력하다는 것을 저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선배님들 보물지도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보물지도. 네. 보물지도는 뭐냐면요. 내가 상상한 나의 모습을 비슷한 이미지를 핀터레스트나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그 이미지를 찾는 거예요. 그 이미지를 찾아서 일단은 덕지덕지 이렇게 프린트해서 붙여놔요. 그리고 나서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이 꿈을 실현하겠다고 커다란 보드에다가 그냥 붙여놓으면 그게 끝이에요. 끝이고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보는 거, 하루에 한 번씩 보는 거. 실제로 제가 이 작업을 하고 1년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몇 가지가 이루어진 것을 제가 느껴요. 그래서 선배님들 시각화하는 습관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이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강점과 약점을 좀 분리해라. 우리는 강점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더 중요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죠. 강점에 집중하는 거. 그런데 여기서는요. 약점을 점진적으로 강점으로 바꿔나가도록 해라. 우리 카카오 의장, 억만장자 시크릿에 나오는 카카오 의장 김범수 의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을 때요. 굉장히 내성적이고 혼자서 뭔가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요. CEO가 되면서 CEO의 역할을 아주 잘 해나가고 있잖아요. 주식도 엄청 오르고 있고요. 그게 바로 자신의 약점, 어떤 내향적인 그런 성격적인 측면을 외부로 보일 때는 행동으로 바꾸는 그런 훈련들을 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나에게 어떤 약점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강점으로 바꿔나가는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긍정적인 자아식, 나에 대한 자기 확신, 나에 대한 자존감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써라. 책을 읽어도 좋고 이렇게 강의를 들어도 좋고 함께 독서 모임을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모임을 하면서 높아진 것을 느껴요. 저에 대한 자신감도 좀 나아졌고 자기 확신도 좀 생겼고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행동을 할 때도 결단력 있게 행동을 해요. 어떻게? 누가 저한테 뭔가 요청을 해서 만나자고 했을 때 굉장히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고민하지 않고 그냥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시간들이 굉장히 저에게는 인상 깊었어요. 의미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 너무 많은 생각이 사실은 우리 행동을 올가맬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행동해라. 떠오르는 대로 너희들이 행동할 것을 한번 정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상황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내가 해결해야 될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은 앞으로 5년. 5년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해결해 보도록 하자. 만약에 5년 안에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뭐 이제 누구한테 넘기거나 뭐 기부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거기에 손해를 봤다면은 다른 것에서 그것을 좀 채워넣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해봤어요. 그래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해서 언제까지 내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행동을 할지를 한번 정해보시라. 저는 이 얘기가 굉장히 와닿았어요. 마음이 굉장히 좀 편안해졌어요. 그 다음에요. 정직과 진실은 마지막 종잣돈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이야기를 뒤에서 들려드릴게요. 시간 엄수자. 앞에서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약속을 지켜라. 약속한 시간에 반드시 연락을 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와 연결된 이야기예요. 시간 엄수자. 일을 계획을 했어요. 일을 계획을 했다면 그 계획한 것을 이제는 생각하지 말고 행동으로 실행하면 돼요. 내가 새벽 기상을 하겠다고 하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새벽 4시 30분에 그 자리에서 아무 생각하지 말고 벌떡 일어나면 돼요. 내가 10분을 더 자야지. 10분 더 자게 되면은 내가 일어날 수 있을 거야. 지금은 조금 더 자도 괜찮아. 뭐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고 그냥 행동으로 하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여기에서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일과 놀이가 균형을 이루도록, 그러니까 중심을 잡도록 계획 목록을 작성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일에 올인하는 게 과연 올바른 삶일까요? 과연 의미 있는 삶일까요? 그러다 보니까 아래쪽으로 가보시게 되면요. 내 시간에 대해서 돈으로 환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시간당 얼마짜리 사람이라는 거. 전 이걸 해보니까 아주 저렴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내 시간을 돈으로 환산을 해보고 만약에 이게 시간당 단가가 높아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내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운동을 하는 시간, 생각을 하는 시간은 아마 줄어들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생각하는 시간은 무조건 미리 계획해서 빼놓고 그 다음에 일을 하라. 이런 이야기가 책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매일 확인하는 거 있잖아요. SNS에 계속 접속하는 거. 우리가 SNS로 비즈니스를 할 때는요. SNS에 투입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져야 돼요. 그렇지만은 그게 아니라 내가 다른 비즈니스를 할 때는 매일 SNS는 최소로 열어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평생 배우고 탐구하는 사람들, 우리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다 배우고 탐구하는 거. 나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 너무 궁금하고 좋아하고 호기심도 많고 즐거움을 느끼잖아요. 배움이 없는 시간을 최소로 한 사람들이었어요. 배움이 없는 시간을 최소로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 개발을 위해서 시간을 생산적으로 사용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데 자기 개발을 하는데 시간을 정해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읽을 때도요. 내가 닮고 싶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어요. 그리고 역경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책을 읽는 걸 좋아했어요. 그리고 평생 학습, 우리가 계속 학습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정신, 단련된다는 거 선배님들 느끼실 거예요. 내 진짜 뭔가 많이 알게 되고 그러면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계발서와 역사서, 전기 이런 것들을 읽고 있어요. 아마 선배님들도 느끼실 거예요. 부마인드가 장착된 사람들, 평생 학습하고 있는 사람들과 나누는 이야기의 패턴,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분들과 나누는 이야기의 패턴, 이야기거리, 이야기를 보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다르다는 거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 우리는 배우고 탐구하면 좋겠다 이야기할 수 있고요. 네, 집중할 수 있는 자신만의 공간을 확보하라. 집중할 수 있는 자신만의 공간을 확보하라. 한 10년 전부터 저는 늘 꿈꿨어요. 제 서재. 10년, 한 10년 정도 된 거예요. 제 서재를 늘 꿈꿔서 어떤 집에 이사를 가든지 늘 제 서재를 마련을 했어요. 한 10년 전서부터는. 되게 저에게는 중요한 공간인데요. 그들도 집중할 수 있는 자신만의 공간에 대해서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번에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전히 집중하고 완수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나 혼자만의 날짜, 내가 혼자서 나를 만나는 그 날짜, 내가 나를 만나는 그 시간, 내가 나를 만나는 그 공간, 이런 것들을 정해두는 거. 보통은요, 새벽 4시 30분에서 7시 30분, 그러니까 한 2~3시간 정도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힘든 업무를 처리한다고 해요. 그래서 새벽 4시 40분, 새벽 5시 30분 기상 정말 이거 강추해드려요. 하루가 달라진다는 것을 아마 선배님들도 느끼실 거예요. 이걸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면 이것만으로 우리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굉장히 단단해질 거라고 저도 확신을 해요.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성공 비결이 나와 있어요. 성공 비결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나와의 시간 약속을 잡는 거예요. 나와의 시간 약속. 나와의 내가 어디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약속을 잡고 그 다음에 그 시간에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잡아요. 그런 다음에 내가 그것을 얼마나 잘 했는지 검토하고 그 다음에 다시 집중력을 가다듬고 계속 일을 하고 다음번 집중 시간을 또 잡는 거죠. 우리 타이탄의 도구들에서 아침 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 이야기를 아마
같은 맥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삶의 주도권. 선배님들은 삶의 주도권을 갖고 계신가요? 저 가계부 강의를 할 때는요, 이 삶의 주도권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즉흥적으로 생활을 해요. 그런데요,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만의 시간을 굉장히 확실히 보장받기를 원해요. 1시간 단위로 열거를 하고요. 휴식과 융통성 있게 쓰는 시간을 20%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시간 계획을 할 때 나의 휴식과 나의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그 시간을 미리 계획을 한 다음에 일, 그 다음에 뭐 반드시 해야 될 거 급한 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채우는 거죠. 그래서 개인 생활이나 일과 관련된 계획을 한 달 전에 미리 세우고 그러고 나서 남는 시간에 자유를 만끽해라. 오늘 수립한 그 계획이 내일을 창조한다. 내일을 창조한다. 저는요. 밤 늦게나 새벽에요. 요즘은 새벽 기상, 강제 새벽 기상을 4시 30분 0440 그 클럽을 만들어서 제가 지금 2주째, 내일 이제 3주째 되는데 매일 실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 뜨고 강제 새벽 기상을 함께 하는 분들과 이렇게 미팅을 한 10분 정도 하고 나서는 계획을 하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지낼지, 그다음에 어제 어떻게 보냈는지 반성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굉장히 정돈된 느낌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는데요. 아마 많은 선배님들이 새벽 기상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획할 때 집중해서 계획을 하고 실천할 때는요. 생각하지 말고 행동해라. 넘어가 볼게요. 사업의 기둥이 되는 팀 구성. 우리가 1인 기업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오늘 참여하신 선배님들도 1인 기업가들이 많으실 테고 이제 직원분을 두신 선배님들도 계신데 팀을 구성하는 건요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백만장자들의 80%는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거나 하신 분들은 그 다음에 전문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이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 사업에서 성공했던 그 이유는요 정서지능과 전문 기술을 함께 지닌 사람들로 팀을 구성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팀을 구성을 했느냐, 내 심리검사 활용해서 적절하게 팀을 배치를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부여해준 거죠. 그리고 사업을 기획하는 사람과 일상 업무를 하는 사람은 나눴대요. 나눠놔서 사업을 기획하는 사람은 기획하는 사람대로 이제 그 일에 올인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고 일상 업무하는 사람들은 그 일에 올인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그리고 우리 아까 이제 1인 기업을 했는데요. 타이탄의 도구들에서도 레드팀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나를 늘 지지해주는 팀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채찍질을 해줄 수 있는 그 팀도 분명 필요할 수 있다는 거. 거기에 내가 버틸 수 있는 힘 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을 장착해 나가는 것, 그것도 나의 능력의 한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계속 레드팀을 어떻게 구성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장사와 사업을 구분짓는 능력이 바로 위임하는 능력이에요. 위임하는 능력. 성공한 사람들은요, 위임하는 그 권한 위임을 통해서 스스로의 시간을 만들어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위임을 하면 되느냐, 그 방법이 4가지가 나와 있어요. 4가지. 3번 해본 일, 내가 3번 해본 일은요 위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회의 준비, 뭐 회의 의제를 정하는 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2번째는요 프로젝트를 맡아준 그 팀원에게는요 일단 칭찬. 분명히 내가 한 것보다 마음에 차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말로 칭찬하면서 그 사람이 그 일을 계속 하고 싶게 만들어라. 그 다음에 3번째는요. 분명히 실수를 하겠죠. 나보다 못할 테니까. 팀원의 실수를 보았을 때는요. 당사자에게 그 실수를 알려라. 그런데요. 그 실수를 알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프로젝트를 다시 되돌려서 내가 수행하는 건 틀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일을 잘 처리할 수 있게 안내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권한 위임에서 얻은 그 여유 시간을 현명하게 써라. 네, 이 4가지 방법이 있어서요. 저도 이 이야기는 여기에서 처음 들어서 너무 인상 깊게 봤어요. 그 다음에 나는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 이거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있으면 난 반드시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잖아요. 백만장자들은요. 평균이 아니네요. 최소. 평균은 이보다 훨씬 많겠죠. 뭐 대여섯 번, 그때 돈의 속성에서는 7번 봤던 것 같아요. 최소 3.5회.
3.5회 파산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 3.5회 정도 파산 아무것도 아닌 걸로 네,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실패한 후에야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그 신념이 더 굳어졌다는 거. 시도했다가 실패하면 배우지만요.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은 내가 어떤 길로 가서 어떻게 성공해야 되는지 알 수조차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실패해도 그 기회를 너희들이 성공의 방향으로 틀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끈기로 무장하라. 이 이야기도 우리가 인내의 아이콘들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계속 나눴으니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얘기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장애물이 생겼어요. 그러면요, 그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그것도 이렇게 순서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내가 그 장애물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적어라.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장애물을 만났을까? 어떻게 이 장애물이 나에게 왔을까를 적어라. 그런 다음에요, 가능한 모든 해결책을 브레인스토밍 하는 거예요. 모든 해결책을. 네,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내 나름대로의 순위를 매기는 거죠. 첫 번째, 내가 이런 방법, 두 번째 이런 방법 쓰면 되겠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요, 나와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자료를 좀 얻고 그런 다음에 내가 해결할 수 있겠다는 어떤 긍정적인 사고 이렇게 유지를 하면 된대요. 이 내용도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순차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너무 와닿았어요. 계산된 위험은 감수하라. 네, 내가 어떤 불행의 사건, 그러니까 제 아는 분 중에서는 이제 우리 아이의 어떤 그런 의도하지 않은 병, 그다음에 회사에서의 어떤 그런 퇴사나 실직 이런 것들이 이분들의 삶의 패턴을 완전히 180도 바꾸는 그런 삶의 어떤 원동력으로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작은 위험을 감수하는 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온라인 마케팅 하기 지금 쉽지 않으시잖아요. 누구나 다 처음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한번 시도해 보는 거. 내 컨텐츠가 있어요. 영어 그림책 읽기 너무 좋잖아요. 함께 읽어보는 거. 그 다음에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이제 학부모님들 코칭 해드리는 거. 이런 블로그에 공지하는 거, 모집하는 거 이런 것부터 한번 올려보는 거. 이거에 대한 장벽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위험을 사실은 위험할 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이런 소소한 부분들은. 그런데 우리가 어떤 위험, 어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칠지 모르다 보니까 작은 위험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내 자신감을 올려라, 키워라. 그러면서 미리 계획해라. 미리 계획하다 보면 그게 잘 되지 않았을 때 대안도 떠오른다. 대안도 자연스럽게 마련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발생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위험이지만 너희들이 시도를 해봐라. 이런 이야기예요. 반드시 필요한 브레인 트러스트. 여기서는 브레인 트러스트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바로는 롤모델이나 그런 사람들이죠. 멘토. 우리가 브레인 트러스트라고 하면은 이런 두뇌 집단.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조금 더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집단, 네트워킹.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로 계속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네트워킹 하라. 나랑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괜찮다. 그리고 비슷한 목표를 달성하는 같은 비슷한 분야의 사람들도 괜찮다. 단 내가 무엇을 달성하고 싶은지,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내가 명확히 알 때는 누구와의 어떤 네트워킹도 괜찮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조언을 했다면 그 조언을 내가 어떻게 실행을 하면 되는지 알면 괜찮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네트워킹 하라. 네, 선배님들도 네트워킹을 좋은 분들과 좀 탄탄히 해 나가시기를 제가 꼭 부탁을 드릴게요. 닮고 싶은 사람, 그 삶을요, 찾아보라. 네, 롤모델이잖아요. 롤모델. 닮고 싶은 사람.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아래쪽에 이런 내용들을 적어놨어요. 닮고 싶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 4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나를 들여다보는 거죠. 내가 비즈니스 하는 사람으로 성공하고 싶은지, 내가 교육자로 성공을 하고 싶은지, 내가 강연자로 성공을 하고 싶은지, 작가로 성공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 내가 어떤 것으로 내 삶을 꾸려나가고 싶은지, 나의 성공한 그 모습을 명확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공 로드맵을 작성을 하는 거, 단계들을 작성해 보는 거, 그다음에 그 비슷한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내 거를 하다 보니까 눈에 띄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과 장을 마련하는 거. 책을 읽고 그들이 했던 그 노력도 내가 모방해보는 거. 그리고 선행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선행. 뒤에 가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로 가장 최선의 것을 선택해라. 두 번째로 가장 최선의 것을 선택해라. 네, 아무런 상황이 직면했을 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는 그 세 가지 방법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부정적인 상황이 왜 발생했을까? 사회적인 어떤 변화의 흐름 때문일까? 나의 어떤 열망이 부족했을까? 나의 어떤 능력이 부족했을까? 그런 것들을 좀 평가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요, 어떤 사람한테 털어놓으냐면 조언을 해주는 사람 말고요. 내 이야기를 그냥 들어줄 만한 사람. 내 이야기를 그냥 들어줄 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털어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요. 내가 이런 너무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공격적인 감정도 나올 테고, 분노의 감정도 나올 테고, 수치의 감정도 나올 테고, 죄책감의 감정도 나올 테고, 우울하기도 할 테고, 그런 것을요. 아무 데서나 표출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내가 상담을 받는 그 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한데요. 아무한테서나 이것을 표출하지는 말자. 그리고 이 상황을 탓하기보다는 앞을 바라보고 다시 마인드셋 하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동기부여하고 계신가요, 선배님들? 네, 지속적으로 동기부여하고 계시죠? 하시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거죠. 그래서 매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요. 목표죠. 목표. 우리가 목표를 조금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시각화하는 이 작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목표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다. 그 다음에 포기할 때와 요청할 때, 요거 짚고 넘어갈게요. 어떨 때 내가 요청을 하고요. 어떨 때 내가 포기를 해야 될까? 결국에 포기라는 건 없어요. 포기라는 건 없고요. 요청할 그 타이밍을 조절하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상대방이요. 노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이건 노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아, 지금은 아니구나. 지금은 아니구나. 한 달 후면 괜찮을까? 1년 뒤면 괜찮을까? 그래서 되물어 보라고 해요. 그러면 저랑 이 내용을 한 달 후에, 1년 후에 협의는 가능하실까요? 그러면 yes 하면은 가면 되고, no 하게 되면 그러면 제가 한 2년 후에, 3년 후에 조금 더 보강해서 그때 협의를 함께 하실까요? 이렇게 지금은 아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절을 받았을 때 어떻게 승낙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까? 그 이야기예요. 첫 번째, 내가 하는 이 요청 있잖아요. 이 요청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자문을 해보라고 해요. 왜 내가 이 요청을 그 사람한테 하는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나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 그런 다음에 타이밍. 지금 노라고 얘기를 해도 그것은 노가 아니라 타이밍이 아니라는 의미다. 그 사람이 온전히 나의 요청을 들어줄 수 있는 그 시간을 잡는 것이 관건이다. 이 얘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상대방이 단호히 거절을 한다면 언제 이 얘기를 함께 나눌 수 있을지 물어보면 되고, 만약에 성공한 사람들은요. 그냥 타이밍의 문제. 이게 혹시 아닐 거야. 이게 혹시 내가 포기해야 될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타이밍만 좋으면 이것은 협상에 성공할 수 있고 내가 밀어붙일 수 있겠다. 이런 긍정적인 자기확신을 갖는 사람들이란 이야기를 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네, 행운의 6가지 법칙. 행운의 6가지 법칙이 나오는데요. 비슷한 맥락이죠. 내가 해낼 것이다 라는 사고방식을 유지하는 거. 그리고 나의 규칙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데, 내가 규칙을 만들려면 반드시 내 목표가 있어야겠죠. 그죠? 그리고 입찰보다는 협상 기술이 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 그다음에 고객이 원하고, 고객이 필요로 하고, 고객이 기대하는 것 이상을 만들어줘라. 그들이 원하는 것 이상. 물어보면 되잖아요. 어디까지 원하세요? 그러면은 당신의 이 80%까지 원해요. 그러면 나는 110 만들어서 그들에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아이디어 내고 고민하고, 우리가 부의 굳은 물질이 생각이라는 거.
근원물질이 생각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뛰어넘도록 생각해라. 그리고 날마다 선행을 해라. 선행은 순환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선행을 하게 되면은 언젠가 어디에서 어떻게 나에게 선행이 돌아올지 모르는데 확실히 돌아온다. 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감사의 마음, 감사일기 쓰시죠. 네,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매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빈말이나 허튼 약속 하지 말아라. 말한 대로 행동한다. 그래서 약속 대로 움직인다. 그리고 철저한 사람들이죠. 스스로에게도 철저하고 타인에게도 철저하고. 그 다음에 들어라. 경청하는 거. 내가 너무나 많은 지식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많은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요.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내가 주고 싶어서 막 하잖아요. 상대방이 감사해하지 않아요. 감사해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청하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나에게 청하지 않은 충고는 하지 말아라. 그리고 상대방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상대방이 말한 그 내용을 명확하게 되돌려 주는 게 우선이다. 나의 조언과 충고는 뒤로 미루자. 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질문해라. 질문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 이것도 저에게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당신이 도움을 청하려는 사람의 입장에 서봐라. 네, 도움을 청하려는 입장에 서봐라. 그런 다음에 똑같은 부탁을 받았을 때 2번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이 도와줄 것 같다. 그러면 요청해도 된다. 이거 우리 입장 바꿔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것도 요청하면 나 들어줄 수 있을까? 나오잖아요. yes, no. 그럴 때는 충분히 요청하고 충분히 질문해도 괜찮다. 그리고 평소에 선행을 나눠라. 네, 순환의 원리 때문에. 그리고 신세지거나 갚을 일보다는 많이 베풀어라. 이 얘기예요. 생각할 시간, 생각 주간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 넘어가 볼게요. 돈 관리하는 방법. 선배님들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가계부 쓰세요? 끄덕끄덕 도리도리 부탁드릴게요. 가계부. 네. 가계부 쓰시는 선배님들은요, 매달 결산을 한 거를 조금 이렇게 오늘 비교를 해보세요. 왜냐면 오늘이 이제 거의 월말이 다 오고 있거든요. 비교해보시고 이거 하지 않으신 선배님들은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얻은 수입과 내가 지출한 그 금액의 어떤 그런 차이, 이런 것들이 모이다 보면은 1년치가 보이고 1년치가 보이다 보면은 내가 10년에는 어느 정도 자산을 형성하겠다라고 어렴풋이 이렇게 떠올리는 게 명확한 나의 목표로 딱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돈 관리는 아주 쉬운데 귀찮아서 안 해요. 아주 쉬운데 귀찮아서 안 해요. 그래서 저는요, 매달 첫 번째 주 금요일 저녁 시간 2시간 30분을 써요. 만약에 9월이 지나고 10월달 첫 번째 주 금요일, 그러니까 10월 2일 저녁 시간 2시간 30분 동안 가계부를 쓰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제 거 남편 거 다 통합해서. 그래서 그 주말에 남편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저의 패턴이에요. 아주 쉬운데요. 귀찮아서 아마 안 써도 어느 정도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안 하실 텐데 한번 해보시기를 좀 권해볼게요. 그 다음에 백만장자들은요. 미니멀리스트라는 거. 이 사람들은 옷 입는 거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왜냐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마크 저커버거나 누구죠?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 다 그냥 단벌 신사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 그리고 네, 넘어가 볼게요. 아웃풋이 답이다. 아웃풋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죠. 목표가 없으면 내가 아웃풋이 얼마나 이제 잘했는지 잘 못했는지 어떤 걸 더 달성해야 될지 내가 여기서 얼마나 더 충분히 달성을 이뤘는지를 알 수 있으려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실현하는 게 필요하다.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미래 투자 하기 위해서 돈 모으라는 이야기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요, 내 급여의 10%라고 제시를 해요. 근데 이거는 조금 우리가 책마다 조금씩 달랐어요. 선배님들이 가능하신 금액을 미래 투자를 위해서 꼭 쓰시면 좋겠다. 미래 투자를 쓸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요, 내 가계부 한번 쭉 검토해보면 돼요. 월간 지출을 쭉 검토해보면 새는 돈 알 수 있고요. 불필요한 돈 줄이면서 내 미래 투자로 넘길 수 있죠.
그런 다음에 나의 사업을 일구는 일. 왜냐하면 백만장자들의 80%가 자기 사업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훑어보고 넘어갈게요. 창업을 하는 그 과정인데요. 첫 번째는요. 사전 조사해라. 그리고 내 목표한 바가 있다면 그 소유주, 그 회사의 소유주에게 부탁해라. 배워라. 일단은 배우고 가면 쉽다. 그다음 두 번째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요. 회계사나 변호사를 만나서 이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내가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돈을 써야 돈을 벌 수가 있는데요. 사업을 하려면 투자 금액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사업 자금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주말 알바를 하든지 뭐 부수입을 얻도록 노력을 하든지 일단은 많은 돈을 좀 확보해서 너희들이 사업 자금으로 최대한 덜 대출을 받고 써라.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청을 주라는 얘기는요. 위임하란 이야기예요. 처음에 위임할 때는 프리랜서를 고용을 하거나 독립된 계약자랑 고용을 하는데 내 수입, 내 매출이 올라가면은 그때는 직원을 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직원을 두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일을 하다가 매출이 올라가면 그때 직원을 채용하라. 그 다음에 재고를 최소로 유지하라. 그다음에 파이프라인 여러 개 만들었다. 파이프라인 하나의 활동소득이 있고요. 나머지는 다 수동적으로 자동으로 들어오는 소득이에요. 임대소득, 사업소득, 배당금 이런 것들. 반드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스스로를 변신시켜라. 변해라. 공부해라. 이런 이야기들. 이거 하려면 너희들 계획 있어야지. 계획하기 전에는 목표 있어야지. 이 이야기 하고 있어요. 생활의 가치를 높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네, 나의 개인 생활과 나의 가족. 그래서 그 가족과의 시간이 행복을 가져다주는 최고의 화폐 같았다. 그래서 그것을 내 바인더에다가 다이어리에다가 꼭 집어넣어라. 그리고 네, 이거는 되돌려주라는 거. 우리가 베풀어야 얻을 수 있다는 그 순환의 법칙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우리가 잘 키운 그 화분의 식물과 비슷하다. 화분에 식물을 돌보는 것처럼 나도 이렇게 잘 돌보면 된다. 그래서 식물과 나를 동일시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식물 화분을 마련해서 잘 돌보고 그 식물에게 적합한 빛과 물을 주고 그리고 영양도 공급을 해주고 그 식물이 자라면 더 큰 화분에 옮겨 심는 거. 실제로 이 활동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저희 집에는 화분이 꽤 많거든요. 전 화분을 좋아하지 않는데 이제 남편이 화분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봄이 되거나 가을이 되면 이제 큰 화분으로 옮겨 담는 것도 저희 일과 중에 하나예요. 연간 이렇게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감사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선배님들도 식물 키우는 거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부마인드 공부하시는 분들이 식물을 하나 둘 이렇게 키우시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잘 키우세요. 아침에 1시간씩 클래식 음악 들려주신다고도 하고 그러면서 이것을 나의 성장의 기회로 또 삼으시더라고요. 겸손과 포용. 얼마 전에 아비투스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아비투스에서 상류층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 그러니까 중하류와 비교되는 가장 큰 특징의 하나가요. 관대함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관대함. 그들은요. 긴장을 하지 않는데요. 일단 어려서부터 그 관대함이라고 하는 그 특징이 장착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겸손과 포용으로 드러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 네, 비슷한 이야기니까 넘어가 볼게요. 백만장자의 사고방식인데요. 제가 중요한 것 좀 요점 정리를 해봤어요.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 무엇인지 명확히 아는 거.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 뭘까? 다른 사람들은 백만장자가 되는 거, 억만장자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무엇일까? 이것을 정의하는 게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러려면 내 목표를 명확히 갖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나름의 전략을 짜고요. 그 전략을 짜게 되면은 세부 계획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 성공의 지점에 다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